제8장 노동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의 산물은 노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상, 곧 노동의 임금을 구성합니다. 토지의 사유화와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원초적인 상태에서는 노동의 모든 산물이 노동자 자신에게 속했습니다. 그와 나눌 지주도 주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노동의 임금은 노동 분업이 가져오는 생산력의 모든 개선과 함께 증가했을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점차 더 값싸졌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더 적은 양의 노동으로 생산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양의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들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 교환되었을 것이므로 더 적은 양의 노동의 산물로도 구매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물건이 더 싸졌다고 하더라도 겉보기에는 많은 물건이 이전보다 더 비싸진 것처럼 보이거나 다른 재화에 더 많은 양과 교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직업에서 노동의 생산력이 10배로 향상되어 하루의 노동으로 이전보다 10배의 작업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는 생산력이 2배로만 향상되어 하루의 노동으로 이전의 2배의 작업량만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직업에서 하루 동안 생산한 노동의 산물을 그 특정 직업에서 하루 동안 생산한 노동의 산물과 교환한다면 다른 직업에서의 원래 작업량의 10배는 그 직업에서의 원래 작업량의 2배만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직업의 어떤 일정한 양의 상품, 예를 들어 1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물건은 이전보다 5배나 비싸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2배나 더 싸진 것입니다.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재화가 5배 더 필요하더라도 그것을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은 오히려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얻는 일은 이전보다 2배 더 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의 모든 산물을 누리던 이러한 원초적인 상태는 토지의 사유화와 자본의 축적이 처음 도입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그 상태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가 노동의 보수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더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토지가 사유재산이 되는 순간 지주는 노동자가 그 토지에서 재배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생산물에 대해 자신의 몫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의 지대는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산물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공제입니다.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수확할 때까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의 생활비는 대개 그를 고용하는 농장주, 즉 주인의 자본에서 미리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노동의 산물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다면 또는 자신의 자본이 이윤에 붙여 회수되지 않는다면 그를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토지에 투입된 노동의 산물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공제가 됩니다. 거의 모든 다른 노동의 산물도 이와 같은 이윤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기술과 제조업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는 이를 완성할 때까지 필요한 재료와 임금, 그리고 생활비를 미리 제공해줄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 주인은 그들의 노동의 산물 또는 그 노동이 재료에 더해준 가치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몫이 그의 이윤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의 독립된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고 이 완성될 때까지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주인이자 노동자로서 자신의 노동의 모든 산물 또는 그 노동이 재료에 더해준 모든 가치를 온전히 누립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각 얻은 두 종류의 수입, 즉 자본의 이윤과 노동의 임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독립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한 명에 대해 20명의 노동자가 어떤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동의 임금이란 대체로 노동하는 사람과 그를 고용하는 자본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때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동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은 어디에서나 이 두 당사자 사이에 보통 이루어지는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두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가능한 한 많은 임금을 얻기를 원하고 주인은 가능한 한 적게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전자는 임금을 올리기 위해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임금을 낮추기 위해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에서 어느 쪽이 보통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지 그리고 어느 쪽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을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수가 더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률 또한 그들의 결합을 허용하여 적어도 금지하지는 않는 반면 노동자의 결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도록 결합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임금을 올리기 위해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주인들은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지주나 농장주, 제조업자나 상인은 비록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고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축적해둔 자본만으로도 보통 1, 2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고 한 달을 버티는 사람도 드물며 일 없이 1년을 버틸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자는 주인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주인 역시 노동자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의 긴급함은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자의 결합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만 주인의 결합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주인들이 거의 결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이 문제에 대해 모두 무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일종의 암묵적이지만 지속적이고 일관된 결합 상태에 있으며 노동 임금을 실제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결합을 어기는 일은 어디에서나 매우 평판이 나쁜 행동으로 여겨지며 주변 동료 주인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합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일반적이며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상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인들은 때때로 임금을 이 수준보다도 더 낮추기 위해 특별한 결합을 맺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실행 순간까지 최대한의 침묵과 비밀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때때로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비록 그들에게는 큰 고통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은 종종 노동자들의 방어적인 결합에 의해 저항을 받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때때로 이러한 도발이 없이도 스스로 결합하여 자신의 노동 가격을 올리려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대개 식료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거나 또는 자신들의 노동으로부터 주인들이 지나치게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합이 공격적이든 방어적이든 간에 그 소식은 언제나 크게 알려집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가장 큰 소리로 외치며 때로는 매우 충격적인 폭력과 난동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절박한 상태에 있으며 굶주리거나 아니면 주인을 겁주어 즉각적인 요구 수용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과격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인들 또한 반대편에서 크게 소리를 높이며 시민 행정 당국의 개입과 하인, 노동자, 직인들의 결합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의 강력한 집행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소란스러운 결합에서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결합은 일부는 행정당국의 개입 때문에, 일부는 주인들의 더 확고한 태도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당장의 생계를 위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개 주동자들이 처벌을 받거나 몰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의 분쟁에서 주인들이 대체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더라도 노동의 일반적인 임금을 일정 기간 이상 그보다 더 낮출 수 없는 어떤 수준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장 낮은 종류의 노동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낮추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의 임금은 최소한 그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노동자의 계층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처드 켈틸론 씨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일반 노동자라 하더라도 어디에서나 자신의 생계비의 최소 2배는 벌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야 평균적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 노동은 대체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다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장 가난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최소 4명의 아이를 키우려고 해야 그중 2명이 성인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4명의 아이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체로 한 성인의 생계비와 거의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같은 저자는 또한 건장한 노예 1명의 노동 가치는 그의 생계비의 2배로 계산된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자라도 그 노동 가치는 적어도 건장한 노예의 노동 가치보다 낮을 수는 없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종류의 일반 노동이라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의 노동이 합쳐져 그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정확히 필요한 수준보다는 어느 정도 더 많은 소득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비율이 앞에서 언급한 정도인지 아니면 다른 정도인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그들이 이 최소 수준, 즉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낮은 수준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곧 노동자, 직인, 하인 등 모든 종류의 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이전 해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리기 위해 굳이 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주인들 사이에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려 하게 되고 그 결과 임금을 올리지 않으려는 주인들의 자연스러운 결합은 스스로 깨지게 됩니다.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을 증가하는 정도에 비례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2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수입이고 둘째는 고용주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자본입니다. 지주나 연금 수입자 또는 금전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지게 되면 그는 그 잉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명 이상의 하인을 고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잉여가 증가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하인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또한 직조공이나 구두장인과 같은 독립적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자신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지게 되면 그는 남는 자본으로 1명 이상의 직인을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그 잉여 자본이 증가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직인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의 수입과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 없이는 결코 늘어날 수 없습니다. 수입과 자본의 증가는 곧 국민적 부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국민적 부의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그 증가 없이는 결코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은 국민적 부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그 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동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번성하고 있거나 가장 빠르게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부유한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임금은 영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북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식민지에서는 최근에 소유가 시작되기 전인
1773년에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3실링 6펜스를 벌었는데 이는 영국 화폐로 약 2실링에 해당합니다. 조선공은 럼주 한 파인트를 포함하여 10실링 6펜스를 받았는데 이는 영국 화폐로 약 6실링 6펜스에 해당합니다. 목수와 벽돌공은 8실링, 즉 약 4실링 6펜스를 받았습니다. 직인 재단사는 5실링, 약 2실링 10펜스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임금은 모두 런던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며 다른 식민지에서도 임금은 대체로 뉴욕과 비슷하게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영국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그곳에서는 기근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나쁜 수학의 해에도 수출할 여유는 줄어들 수 있었지만 스스로 먹고 살 만큼의 식량은 항상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화폐 임금이 본국보다 높다면 노동자가 실제로 얻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의 실질 임금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는 아직 영국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번성하고 있으며 더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번영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는 인구의 증가입니다. 영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데 500년 이하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서는 인구가 20년 또는 25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 때문이라기보다 자연적인 출생 증가에 더 크게 의존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손이 50명에서 100명,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동이 매우 좋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부와 번영의 원천이 됩니다. 아이 한 명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 하는 노동은 부모에게 약 100파운드의 순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유럽의 중산층이나 하층민 사회에서는 어린 자녀 4-5명을 둔 젊은 과부가 재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북아메리카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재산처럼 여겨져 구원을 받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가치가 결혼을 장려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대체로 매우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조기 결혼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매우 크지만 북아메리카에서는 여전히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됩니다.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이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의 부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에 있었다면 노동임금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 즉 국민의 수익과 자본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세기 동안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매년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는 다음에 필요한 노동자를 충분히 공급하거나 심지어 초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력이 부족해질 일은 거의 없으며 주인들이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자가 일자리보다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자리는 늘 부족하고 노동자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나라에서 한때 노동임금이 노동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과 고용주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임금은 곧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왔습니다. 즉 매우 비옥하고 잘 경작되며 근면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500여 년 전에 방문했을 때 묘사한 중국의 농업, 산업, 인구 상태는 오늘날 여행자들이 묘사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그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허용되는 최대 수준의 부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여행자들의 기록은 서로 다른 점도 많지만 중국의 노동 임금이 매우 낮다는 점과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어떤 노동자가 하루 종일 땅을 파서 저녁에 약간의 쌀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는 그것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장인들의 형편은 그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유럽의 장인들처럼 작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각자의 도구를 들고 거리로 나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마치 일자리를 구걸하듯이 일거리를 찾습니다. 중국 하층민의 빈곤은 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광저우 근처에서는 수백 혹은 수천 가구가 육지에 집을 갖지 못하고 강과 운하의 작은 어선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얻는 식량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 선박에서 버려진 가장 더러운 쓰레기라도 건져 올리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썩어가는 개나 고양이의 사체 같은 것조차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되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는 환영받는 식량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결혼이 자녀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죽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장려된다고도 합니다. 큰 도시에서는 매일 밤 여러 명의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강물에 빠뜨려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끔찍한 일을 직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중국은 비록 정체되어 있을 수는 있어도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의 도시들은 어디에서도 주민들이 떠나버려 황폐해진 곳이 없습니다. 한때 경작되던 토지 역시 방치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거의 같은 양의 노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며 그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생계가 매우 궁핍하더라도 가장 낮은 계층의 노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세대를 이어가며 기존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매년 모든 종류의 직업에서 하인과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전년도보다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상위 계층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직업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장 낮은 직업에서라도 일자리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낮은 계층은 원래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층에서 밀려내려온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되어 노동자가 과잉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져 노동임금은 노동자가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비참하고 궁핍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굶주리게 되거나 구걸을 하거나 어쩌면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궁핍과 기근 그리고 높은 사망률이 곧 이 계층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영향은 점차 더 높은 계층으로까지 확산되어 결국 나라의 인구는 남아있는 수입과 자본으로 쉽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수입과 자본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한 폭정이나 재난에서 우연히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현재 벵골과 동인도 지역의 몇몇 영국 식민지에서 나타나는 상태와 비슷할 것입니다. 한때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던 비옥한 나라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그리 어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해에 30만 명에서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는다면 우리는 노동 빈민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를 보호하고 통치하는 영국의 헌정체제와 동인도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상업회사의 통치 방식 사이의 차이는 아마도 이 두 지역의 서로 다른 상황만큼 잘 보여주는 예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관대한 보수는 국민적 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필연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징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노동 빈민의 생계가 궁핍하다는 것은 사회가 정체되어 있다는 자연스러운 징후이며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현재의 대영 제국에서는 노동 임금이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정확히 필요한 수준보다 분명히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계산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계산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노동임금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수준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영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종류의 노동에서도 여름 임금과 겨울 임금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 임금은 항상 더 높습니다. 그러나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는 비용은 겨울에 더 많이 듭니다. 따라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시기에 임금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임금이 생활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양과 그 가치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노동자는 여름에 받는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여 겨울의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체로 보면 그 임금이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나 혹은 생계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하루 생계는 그의 하루 필요에 맞추어 지급될 것입니다. 둘째, 영국에서는 노동 임금이 식료품 가격에 따라 변동하지 않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해마다, 심지어는 달마다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는 노동의 화폐 임금이 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에서 노동 빈민이 물가가 비싼 해에도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보통의 풍년에는 비교적 여유롭게 지낼 수 있고 물가가 매우 싼 해에는 상당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식료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왕국의 많은 지역에서 노동의 화폐 임금은 눈에 띄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식료품 가격의 상승 때문이라기보다 노동 수요의 증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식료품 가격이 해마다 크게 변하는 것과 달리 노동 임금은 지역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집니다. 빵과 고기 가격은 대체로 영국 전역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노동 빈민이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인 소매 거래에서는 이러한 물품들과 대부분의 다른 물품들이 오히려 큰 도시에서 더 싸거나 적어도 지방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노동 임금은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보다 20에서 25% 정도 더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런던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하루 18펜스가 일반적인 노동 임금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몇 마일만 떨어져도 14펜스나 15펜스로 떨어집니다. 에든버러와 그 주변에서는 하루 10펜스 정도가 일반적인 임금이며 조금만 떨어지면 8펜스로 낮아집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저지대 대부분 지역에서 일반적인 임금 수준이며 그 변동폭은 영국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크다면 사람을 한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이동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부피가 큰 상품이라면 한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나아가 왕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심지어 세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도 이동하게 만들어 결국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만들 것입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불안정성에 대해 많은 말이 있었지만 실제 경험은 인간이 모든 짐 가운데서 가장 이동시키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노동 빈민이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에서도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노동의 임금의 변동은 장소나 시기에 있어서 식료품 가격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곡물, 즉 일반 서민들의 주요 식량은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거의 매년 잉글랜드로부터 매우 많은 양의 곡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곡물은 그것이 생산된 나라보다 수입된 나라에서 더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잉글랜드에서보다 스코틀랜드에서 더 비싸게 팔립니다. 그러나 품질에 비례해서 볼 때 그것이 스코틀랜드의 곡물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장에서 스코틀랜드 곡물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곡물의 품질은 주로 재분소에서 얼마나 많은 밀가루나 가루를 얻을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점에서 잉글랜드의 곡물은 스코틀랜드의 곡물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겉보기 가격이나 부피 기준으로는 더 비싸 보일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품질 기준이나 심지어 무게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노동임금은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노동 빈민이 이 통합 왕국의 한 지역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훨씬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스코틀랜드에서는 귀리가루 음식이 서민들의 식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잉글랜드의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보다 질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방식의 차이는 임금 차이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의 이웃이 걸어 다닌다고 해서 한 사람이 부유하고 다른 사람이 가난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부유하기 때문에 마차를 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즉 여러 해를 평균하여 보면 곡물 가격은 현재 세기보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모두에서 더 비쌉니다. 이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특히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공식 곡물 평가 가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각 주에서 시장의 실제 상황에 따라 모든 종류의 곡물 가격을 매년 선서하여 평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에 보조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면 같은 현상이 프랑스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럽의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매우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세기에 곡물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더 비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 임금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노동 빈민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세기 스코틀랜드 대부분 지역에서 일반 노동자의 일당은 여름에는 6펜스, 겨울에는 5펜스가 가장 흔한 수준이었습니다. 주당 3실링이라는 임금은 지금도 하이랜드와 서부 섬 지역 일부에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지대 지역 대부분에서는 현재 일반 노동자의 임금이 하루 8펜스 정도입니다. 에든버러 주변이나 잉글랜드와 접한 지역에서는 하루 10펜스, 때로는 1실링 정도가 지급됩니다. 아마 잉글랜드와 가까운 위치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노동 수요가 크게 증가한 글래스고, 캐런, 에어셔 같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농업, 제조업, 상업의 발전이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노동 수요가 증가했고 따라서 임금도 상승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세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노동임금은 스코틀랜드보다 잉글랜드에서도 높았습니다. 그 이후 임금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614년에 보병 병사의 급여는 하루 8펜스였으며 이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급여가 처음 정해질 때는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보병 병사는 대개 이러한 계층에서 모집되기 때문입니다. 찰스 2세 시대에 글을 쓴 헤일스 대법원장은 노동자 가족의 최소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에 따르면 부모 2명,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녀 2명, 아직 일을 할 수 없는 자녀 2명, 총 6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당 10실링, 즉 연간 26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노동으로 이 금액을 벌지 못한다면 그는 그 부족분을 구걸이나 절도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또한 1688년 정치 산술 능력으로 유명했던 그레고리 킹은 노동자와 하인의 평균 소득을 가족당 연간 15파운드로 계산했습니다. 그는 한 가족의 평균 인원을 3.5명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도 실제로는 헤일스 판사의 계산과 거의 일치합니다. 두 계산 모두 1인당 주간 생활비를 약 20펜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왕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러한 가계의 소득과 지출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더 많이, 어떤 지역에서는 덜 증가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표된 일부 과장된 임금 통계가 말하는 것만큼 크게 증가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노동 임금은 어느 곳에서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노동이라도 노동자의 능력이나 고용주의 성격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단지 가장 일반적인 수준만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법이 임금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법이 종종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말입니다. 노동의 실질적 보수, 즉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실제 양은 현재 세기 동안 화폐 임금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곡물뿐만 아니라 근면한 노동자들이 다양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식품들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는 현재 왕국 대부분 지역에서 40년 전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순무, 당근,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작물들이 삽으로만 재배되었지만 지금은 보통 쟁기로 재배됩니다. 대부분의 채소도 훨씬 싸졌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영국에서 소비되는 사과와 심지어 양파의 대부분이 플랑드르에서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아마포와 모직물 같은 거친 직물 산업의 큰 발전 덕분에 노동자들은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속 제조업의 발전 역시 더 싸고 좋은 작업 도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리한 가정용품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비누, 소금, 양초, 가죽, 발효주 같은 물품은 세금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노동 빈민이 실제로 소비하는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이 다른 많은 물품 가격 하락에 효과를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흔히 제기되는 불만, 즉 사치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까지 퍼졌고 노동 빈민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음식, 의복, 주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히려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노동의 화폐 임금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수 자체가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하층 계급의 생활 형편이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불편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처음에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하인 노동자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기능공들은 모두 큰 정치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불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가 번영하고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공정성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사람들이 자기 노동의 산물에서 적어도 스스로도 적당히 먹고 입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몫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난은 분명 결혼을 주저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언제나 결혼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출산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쯤 굶주린 상태의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여성은 종종 20명이 넘는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반면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귀부인은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2-3명만 낳아도 몸이 약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흔한 불임은 낮은 계층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여성에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출산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완전히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아이를 낳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아이를 기르는 데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어린 생명은 태어나지만 너무 척박한 토양과 혹독한 환경 속에서 곧 시들어 죽고 맙니다. 난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에서 20명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2명도 살아남지 못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한 경험 많은 몇몇 장교들은 자신들의 연대에서 태어난 병사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북이나 피리를 연주할 병사조차 충원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막사 주변만큼 건강하고 보기 좋은 아이들이 많은 곳도 드뭅니다. 다만 13, 14세까지 살아남는 아이는 매우 적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절반이 4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많은 지역에서는 7살이 되기 전에 죽으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9살이나 10살이 되기 전에 상당수가 죽습니다. 이러한 높은 사망률은 주로 일반 서민들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상류층 아이들처럼 아이들을 정성껏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결혼이 상류층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이 되는 아이의 비율은 더 낮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고아원이나
교구의 자손으로 양육되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사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모든 동물은 자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원의 범위 안에서 번식합니다. 어떤 정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번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명 사회에서는 인간의 경우 하층 계급에서만 생계의 부족이 인구의 증가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많은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 나이에 죽는 방식을 작용합니다. 노동에 대한 넉넉한 보수는 부모가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하고 따라서 더 많은 아이를 길러낼 수 있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의 한계를 넓히게 됩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것이 노동 수요가 요구하는 정도에 맞추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동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임금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결혼하고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여 증가하는 노동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인구를 늘리게 됩니다. 만약 임금이 그 목적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다면 노동력이 부족해서 임금이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반대로 임금이 너무 높다면 노동자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 임금이 다시 필요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은 한 경우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다른 경우에는 과잉이 되어 결국 임금을 사회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사람에 대한 수요 역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산, 즉 인구 증가를 조절합니다. 수요가 부족하면 증가를 늦추고 수요가 많으면 증가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수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구 증가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에서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유럽에서는 느리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중국에서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노예의 마모와 소모는 주인의 비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자유노동자의 소모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유노동자의 소모 역시 결국 주인의 비용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장인과 하인들의 임금은 사회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정체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계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유노동자의 유지 비용은 보통 노예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노예 유지 비용은 흔히 게으른 주인이나 무능한 감독자가 관리합니다. 반면 자유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관리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게에서 흔히 나타나는 낭비와 무질서는 전자의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가난한 사람들의 절약과 세심함은 후자의 관리 방식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크게 달라집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자유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은 결국 노예 노동보다 더 저렴합니다. 이것은 일반 노동 임금이 매우 높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넉넉한 보수는 부의 증가의 결과일 뿐 아니라 인구 증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불평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번영의 가장 중요한 원인과 결과를 함께 한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부유해진 상태보다 부를 향해 계속 발전하는 단계, 즉 진보하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체된 상태에서는 생활이 힘들어지고 쇠퇴하는 상태에서는 비참해집니다. 진보하는 상태는 모든 계층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상태이며 정체된 상태는 침체되고 쇠퇴하는 상태는 우울한 상태입니다. 노동에 대한 넉넉한 보수는 인구 증가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근면성도 증가시킵니다. 노동 임금은 근면함을 장려하는 요소이며 인간의 다른 성질들과 마찬가지로 격려를 받을수록 발전합니다. 충분한 생활은 노동자의 체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그가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임금이 높은 곳에서는 노동자들이 더 활발하고 부지런하며 신속하게 일합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보다 대도시 주변에서는 외딴 시골 지역보다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어떤 노동자들은 나흘 동안 일해서 일주일 생활비를 벌면 나머지 사흘을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노동자들은 성과급으로 임금을 받을 때 지나치게 일하여 몇 년 안에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런던의 목수는 최고의 체력을 유지하는 기간이 보통 8년을 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제조업을 포함해 성과급이 지급되는 많은 직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의사 라무치니는 이러한 직업병에 대해 별도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군인을 특별히 근면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군인들이 특정 작업을 성과급으로 수행했을 때 장교들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도록 계약해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과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과로하여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강한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휴식을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요구입니다. 때로는 단순한 휴식으로, 때로는 오락이나 즐거움으로 해소됩니다. 이를 무시하면 위험하거나 심지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결국 직업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이성과 인간성을 따른다면 노동자들을 더 일하도록 독려하기보다 오히려 과도한 노동을 조절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적당한 속도로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 건강을 가장 오래 유지하며 결국 1년 동안 가장 많은 일을 해내게 됩니다. 흔히 물가가 싼 해에는 노동자들이 게으르고 물가가 비싼 해에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풍족해지면 노동 의욕이 약해지고 생활이 궁핍해지면 오히려 근면해진다고 결론 짓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먹지 못할 때보다 잘 먹을 때 더 일을 못한다거나 의욕이 없을 때보다 기분이 좋을 때 일을 덜 한다거나 자주 병들 때보다 건강할 때 일을 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점은 흉년의 해는 대개 서민들에게 질병과 사망이 많은 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노동 생산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풍년이 들면 하인들은 종종 주인을 떠나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식량 가격이 낮아지면 하인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농부들은 더 많은 하인을 고용하려 합니다. 그들은 곡물을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파는 것보다 몇 명의 노동자를 더 고용해 곡물로 먹여 살리는 편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의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노동임금은 오히려 풍년의 해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흉년이 들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인으로 고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식량 가격이 높아지면 하인을 유지할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하인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물가가 비싼 해에는 독립적으로 일하던 가난한 장인들이 자신들의 작업 재료를 사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작은 자본마저 소비하게 되어 결국 생계를 위해 임금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일자리는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낮은 조건으로 일하려 합니다. 그 결과 하인과 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물가가 비싼 해에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종종 물가가 비싼 해에 노동자들과 더 유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노동자들도 그때 더 겸손하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고용주들이 이런 해가 근면을 촉진한다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주와 농부, 즉 가장 큰 고용주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물가가 비싼 해를 좋아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주의 지대와 농부의 이익이 식량 가격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 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난하지만 독립적으로 일하는 장인은 보통 성과급으로 일하는 임금 노동자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전자는 자신의 노동 결과를 전부 누리지만 후자는 그 결과를 고용주와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립 노동자는 큰 공장 노동자들이 자주 빠지는 나쁜 교제와 타락의 유혹에 덜 노출됩니다.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 하인들과 비교해도 독립 노동자의 근면성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인들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임금과 식사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싼 해에는 독립 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물가가 비싼 해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식과 재능을 갖춘 학자 메상스는 이러한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엘베프의 거친 모직물 산업, 그리고 루앙 지방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아마포와 비단 산업, 세 가지 제조업의 생산량과 가치를 비교하여 풍년과 흉년 사이의 노동량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공공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세 산업에서
생산량과 생산 가치가 풍년의 해에 더 크고 흉년의 해에 더 작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풍년이었던 해에 생산이 가장 많고 가장 흉년이었던 해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 세 산업은 전체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 산업으로 보입니다. 즉 해마다 생산량이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하거나 쇠퇴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스코틀랜드의 아마포 산업과 요크셔 웨스트 라이딩의 거친 모직물 산업은 성장 산업입니다. 이 산업들의 생산량과 가치는 대체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간 생산 통계를 살펴보면 생산량의 변화가 풍년이나 흉년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740년 큰 흉년의 해에는 두 산업 모두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큰 흉년이었던 1756년에는 스코틀랜드 산업이 오히려 크게 성장했습니다. 요크셔 산업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미국 인지세법이 폐지된 이후인 1766년에 다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전 어느 때보다 생산이 많았으며 이후 계속 발전했습니다. 원거리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큰 제조업의 생산량은 생산 지역의 풍년이나 흉년보다 소비 지역의 상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과 평화, 경쟁 산업의 발전이나 쇠퇴, 주요 고객들의 소비 성향 등이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풍년의 해에 이루어지는 추가 노동의 상당 부분은 공식 제조업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을 떠난 남성 하인들은 독립노동자가 되고 여성들은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위한 옷감을 직접 방적하기도 합니다. 독립노동자들은 항상 시장 판매용 제품을 만들지 않고 이웃을 위해 가정용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노동 생산물은 화려하게 발표되는 공식 제조업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은 이런 통계를 근거로 제국의 번영이나 쇠퇴를 판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비록 노동 임금의 변동이 식량 가격의 변동과 항상 일치하지 않거나 때로는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량 가격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화폐 임금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노동에 대한 수요. 둘째,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가격.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에 따라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의 양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화폐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식량 가격이 낮을 때 임금이 높을 수도 있지만 만약 식량 가격이 높았다면 같은 수요 조건에서 임금은 더 높았을 것입니다. 풍년의 해의 임금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흉년의 해의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노동 수요의 변화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고 큰 풍년이 되면 많은 고용주들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노동자를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이 서로 경쟁하여 노동자를 확보하려 하고 그 결과 노동의 실제 임금과 화폐 임금이 모두 상승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갑작스럽고 큰 흉년이 되면 노동을 고용하기 위한 자금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서로 경쟁하게 되므로 노동 임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740년의 큰 흉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생존을 위한 수준의 임금으로도 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풍년이 이어졌을 때는 노동자와 하인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물가가 비싼 해의 흉년은 노동 수요를 줄여 임금을 낮추는 경향이 있고 식량 가격 상승은 임금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풍년은 노동 수요를 늘려 임금을 높이지만 식량 가격 하락은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두 힘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노동 임금은 식량 가격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노동 임금이 상승하면 많은 상품의 가격도 상승합니다. 상품 가격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상승시키는 같은 원인, 즉 자본의 증가는 동시에 노동 생산력의 향상도 가져옵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더 나은 기계와 도구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 공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직업은 더 세분화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발명하고 개선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상품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노동으로 생산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노동량 감소로 인해 그 비용 상승이 충분히 상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의 산물은 노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상, 곧 노동의 임금을 구성합니다. 토지의 사유화와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원초적인 상태에서는 노동의 모든 산물이 노동자 자신에게 속했습니다. 그와 나눌 지주도 주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노동의 임금은 노동 분업이 가져오는 생산력의 모든 개선과 함께 증가했을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점차 더 값싸졌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더 적은 양의 노동으로 생산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양의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들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 교환되었을 것이므로 더 적은 양의 노동의 산물로도 구매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물건이 더 싸졌다고 하더라도 겉보기에는 많은 물건이 이전보다 더 비싸진 것처럼 보이거나 다른 재화에 더 많은 양과 교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직업에서 노동의 생산력이 10배로 향상되어 하루의 노동으로 이전보다 10배의 작업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는 생산력이 2배로만 향상되어 하루의 노동으로 이전의 2배의 작업량만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직업에서 하루 동안 생산한 노동의 산물을 그 특정 직업에서 하루 동안 생산한 노동의 산물과 교환한다면 다른 직업에서의 원래 작업량의 10배는 그 직업에서의 원래 작업량의 2배만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직업의 어떤 일정한 양의 상품, 예를 들어 1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물건은 이전보다 5배나 비싸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2배나 더 싸진 것입니다.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재화가 5배 더 필요하더라도 그것을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은 오히려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얻는 일은 이전보다 2배 더 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의 모든 산물을 누리던 이러한 원초적인 상태는 토지의 사유화와 자본의 축적이 처음 도입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그 상태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가 노동의 보수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더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토지가 사유재산이 되는 순간 지주는 노동자가 그 토지에서 재배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생산물에 대해 자신의 몫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의 지대는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산물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공제입니다.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수확할 때까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의 생활비는 대개 그를 고용하는 농장주, 즉 주인의 자본에서 미리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노동의 산물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다면 또는 자신의 자본이 이윤에 붙여 회수되지 않는다면 그를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토지에 투입된 노동의 산물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공제가 됩니다. 거의 모든 다른 노동의 산물도 이와 같은 이윤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기술과 제조업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는 이를 완성할 때까지 필요한 재료와 임금, 그리고 생활비를 미리 제공해 줄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 주인은 그들의 노동의 산물 또는 그 노동이 재료에 더해준 가치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몫이 그의 이윤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의 독립된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고 일이 완성될 때까지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주인이자 노동자로서 자신의 노동의 모든 산물 또는 그 노동이 재료에 더해준 모든 가치를 온전히 누립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각 얻은 두 종류의 수입, 즉 자본의 이윤과 노동의 임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독립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1명에 대해 20명의 노동자가 어떤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동의 임금이란 대체로 노동하는 사람과 그를 고용하는 자본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때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동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은 어디에서나 이 두 당사자 사이에 보통 이루어지는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두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가능한 한 많은 임금을 얻기를 원하고 주인은 가능한 한 적게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전자는 임금을 올리기 위해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임금을 낮추기 위해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에서 어느 쪽이 보통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지 그리고 어느 쪽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을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수가 더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률 또한 그들의 결합을 허용하여 적어도 금지하지는 않는 반면 노동자의 결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도록 결합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임금을 올리기 위해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주인들은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지주나 농장주, 제조업자나 상인은 비록 단 1명의 노동자도 고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축적해둔 자본만으로도 보통 1, 2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고 한 달을 버티는 사람도 드물며 일 없이 1년을 버틸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자는 주인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주인 역시 노동자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의 긴급함은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자의 결합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만 주인의 결합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주인들이 거의 결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이 문제에 대해 모두 무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일종의 암묵적이지만 지속적이고 일관된 결합 상태에 있으며 노동 임금을 실제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결합을 어기는 일은 어디에서나 매우 평판이 나쁜 행동으로 여겨지며 주변 동료 주인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합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일반적이며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상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인들은 때때로 임금을 이 수준보다도 더 낮추기 위해 특별한 결합을 맺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실행 순간까지 최대한의 침묵과 비밀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때때로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비록 그들에게는 큰 고통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은 종종 노동자들의 방어적인 결합에 의해 저항을 받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때때로 이러한 도발이 없이도 스스로 결합하여 자신의 노동 가격을 올리려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대개 식료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거나 또는 자신들의 노동으로부터 주인들이 지나치게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합이 공격적이든 방어적이든 간에 그 소식은 언제나 크게 알려집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가장 큰 소리로 외치며 때로는 매우 충격적인 폭력과 난동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절박한 상태에 있으며 굶주리거나 아니면 주인을 겁주어 즉각적인 요구 수용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과격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인들 또한 반대편에서 크게 소리를 높이며 시민 행정 당국의 개입과 하인, 노동자, 직인들의 결합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의 강력한 집행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소란스러운 결합에서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결합은 일부는 행정당국의 개입 때문에, 일부는 주인들의 더 확고한 태도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당장의 생계를 위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개 주동자들이 처벌을 받거나 몰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의 분쟁에서 주인들이 대체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더라도
노동의 일반적인 임금을 일정 기간 이상 그보다 더 낮출 수 없는 어떤 수준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장 낮은 종류의 노동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낮추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의 임금은 최소한 그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노동자의 계층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처드 켈틸론 씨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일반 노동자라 하더라도 어디에서나 자신의 생계비의 최소 2배는 벌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야 평균적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 노동은 대체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다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장 가난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최소 4명의 아이를 키우려고 해야 그중 2명이 성인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4명의 아이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체로 한 성인의 생계비와 거의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같은 저자는 또한 건장한 노예 1명의 노동 가치는 그의 생계비의 2배로 계산된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자라도 그 노동 가치는 적어도 건장한 노예의 노동 가치보다 낮을 수는 없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종류의 일반 노동이라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의 노동이 합쳐져 그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정확히 필요한 수준보다는 어느 정도 더 많은 소득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비율이 앞에서 언급한 정도인지 아니면 다른 정도인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그들이 이 최소 수준, 즉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낮은 수준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곧 노동자, 직인, 하인 등 모든 종류의 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이전 해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리기 위해 굳이 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주인들 사이에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려 하게 되고 그 결과 임금을 올리지 않으려는 주인들의 자연스러운 결합은 스스로 깨지게 됩니다.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을 증가하는 정도에 비례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2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수입이고 둘째는 고용주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자본입니다. 지주나 연금 수입자 또는 금전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지게 되면 그는 그 잉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명 이상의 하인을 고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잉여가 증가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하인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또한 직조공이나 구두 장인과 같은 독립적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자신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지게 되면 그는 남는 자본으로 1명 이상의 직인을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그 잉여 자본이 증가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직인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의 수입과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 없이는 결코 늘어날 수 없습니다. 수입과 자본의 증가는 곧 국민적 부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국민적 부의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그 증가 없이는 결코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은 국민적 부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그 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동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번성하고 있거나 가장 빠르게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부유한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임금은 영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북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식민지에서는 최근에 소유가 시작되기 전인 1773년에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3실링 6펜스를 벌었는데 이는 영국 화폐로 약 2실링에 해당합니다. 조선공은 럼주 한 파인트를 포함하여 10실링 6펜스를 받았는데 이는 영국 화폐로 약 6실링 6펜스에 해당합니다. 목수와 벽돌공은 8실링, 즉 약 4실링 6펜스를 받았습니다. 직인 재단사는 5실링, 약 2실링 10펜스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임금은 모두 런던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며 다른 식민지에서도 임금은 대체로 뉴욕과 비슷하게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영국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그곳에서는 기근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나쁜 수학의 해에도 수출할 여유는 줄어들 수 있었지만 스스로 먹고 살 만큼의 식량은 항상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화폐 임금이 본국보다 높다면 노동자가 실제로 얻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의 실질 임금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는 아직 영국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번성하고 있으며 더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번영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는 인구의 증가입니다. 영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데 500년 이하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서는 인구가 20년 또는 25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 때문이라기보다 자연적인 출생 증가에 더 크게 의존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손이 50명에서 100명,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동이 매우 좋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부와 번영의 원천이 됩니다. 아이 한 명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 하는 노동은 부모에게 약 100파운드의 순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유럽의 중산층이나 하층민 사회에서는 어린 자녀 4, 5명을 둔 젊은 과부가 재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북아메리카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재산처럼 여겨져 구원을 받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가치가 결혼을 장려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대체로 매우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조기 결혼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매우 크지만 북아메리카에서는 여전히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됩니다.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이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의 부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에 있었다면 노동임금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 즉 국민의 수익과 자본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세기 동안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매년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는 다음에 필요한 노동자를 충분히 공급하거나 심지어 초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력이 부족해질 일은 거의 없으며 주인들이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자가 일자리보다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자리는 늘 부족하고 노동자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나라에서 한때 노동임금이 노동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과 고용주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임금은 곧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왔습니다. 즉 매우 비옥하고 잘 경작되며 근면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500여 년 전에 방문했을 때 묘사한 중국의 농업, 산업, 인구 상태는 오늘날 여행자들이 묘사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그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허용되는 최대 수준의 부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여행자들의 기록은 서로 다른 점도 많지만
중국의 노동 임금이 매우 낮다는 점과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어떤 노동자가 하루 종일 땅을 파서 저녁에 약간의 쌀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는 그것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장인들의 형편은 그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유럽의 장인들처럼 작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각자의 도구를 들고 거리로 나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마치 일자리를 구걸하듯이 일거리를 찾습니다. 중국 하층민의 빈곤은 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광저우 근처에서는 수백 혹은 수천 가구가 육지에 집을 갖지 못하고 강과 운하의 작은 어선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얻는 식량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 선박에서 버려진 가장 더러운 쓰레기라도 건져 올리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썩어가는 개나 고양이의 사체 같은 것조차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되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는 환영받는 식량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결혼이 자녀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죽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장려된다고도 합니다. 큰 도시에서는 매일 밤 여러 명의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강물에 빠뜨려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끔찍한 일을 직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중국은 비록 정체되어 있을 수는 있어도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의 도시들은 어디에서도 주민들이 떠나버려 황폐해진 곳이 없습니다. 한때 경작되던 토지 역시 방치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거의 같은 양의 노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며 그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생계가 매우 궁핍하더라도 가장 낮은 계층의 노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세대를 이어가며 기존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매년 모든 종류의 직업에서 하인과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전년도보다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상위 계층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직업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장 낮은 직업에서라도 일자리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낮은 계층은 원래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층에서 밀려 내려온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되어 노동자가 과잉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져 노동임금은 노동자가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비참하고 궁핍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굶주리게 되거나 구걸을 하거나 어쩌면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궁핍과 기근 그리고 높은 사망률이 곧 이 계층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영향은 점차 더 높은 계층으로까지 확산되어 결국 나라의 인구는 남아있는 수입과 자본으로 쉽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수입과 자본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한 폭정이나 재난에서 우연히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현재 벵골과 동인도 지역의 몇몇 영국 식민지에서 나타나는 상태와 비슷할 것입니다. 한때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던 비옥한 나라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그리 어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해에 30만 명에서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는다면 우리는 노동 빈민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를 보호하고 통치하는 영국의 헌정 체제와 동인도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상업회사의 통치 방식 사이의 차이는 아마도 이 두 지역의 서로 다른 상황만큼 잘 보여주는 예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관대한 보수는 국민적 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필연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징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노동 빈민의 생계가 궁핍하다는 것은 사회가 정체되어 있다는 자연스러운 징후이며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현재의 대영 제국에서는 노동 임금이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정확히 필요한 수준보다 분명히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계산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계산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노동 임금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수준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영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종류의 노동에서도 여름 임금과 겨울 임금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 임금은 항상 더 높습니다. 그러나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는 비용은 겨울에 더 많이 듭니다. 따라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시기에 임금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임금이 생활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양과 그 가치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노동자는 여름에 받는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여 겨울의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체로 보면 그 임금이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나 혹은 생계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하루 생계는 그의 하루 필요에 맞추어 지급될 것입니다. 둘째, 영국에서는 노동 임금이 식료품 가격에 따라 변동하지 않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해마다, 심지어는 달마다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는 노동의 화폐 임금이 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에서 노동 빈민이 물가가 비싼 해에도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보통의 풍년에는 비교적 여유롭게 지낼 수 있고 물가가 매우 싼 해에는 상당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식료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왕국의 많은 지역에서 노동의 화폐 임금은 눈에 띄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식료품 가격의 상승 때문이라기보다 노동 수요의 증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식료품 가격이 해마다 크게 변하는 것과 달리 노동 임금은 지역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집니다. 빵과 고기 가격은 대체로 영국 전역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노동 빈민이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인 소매 거래에서는 이러한 물품들과 대부분의 다른 물품들이 오히려 큰 도시에서 더 싸거나 적어도 지방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노동 임금은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보다 20에서 25% 정도 더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런던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하루 18펜스가 일반적인 노동 임금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몇 마일만 떨어져도 14펜스나 15펜스로 떨어집니다. 에든버러와 그 주변에서는 하루 10펜스 정도가 일반적인 임금이며 조금만 떨어지면 8펜스로 낮아집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저지대 대부분 지역에서 일반적인 임금 수준이며 그 변동폭은 영국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크다면 사람을 한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이동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부피가 큰 상품이라면 한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나아가 왕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심지어 세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도 이동하게 만들어 결국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만들 것입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불안정성에 대해 많은 말이 있었지만 실제 경험은 인간이 모든 짐 가운데서 가장 이동시키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노동 빈민이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에서도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노동의 임금의 변동은 장소나 시기에 있어서 식료품 가격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곡물, 즉 일반 서민들의 주요 식량은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거의 매년 잉글랜드로부터 매우 많은 양의 곡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곡물은 그것이 생산된 나라보다 수입된 나라에서 더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잉글랜드에서보다 스코틀랜드에서 더 비싸게 팔립니다. 그러나 품질에 비례해서 볼 때 그것이 스코틀랜드의 곡물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장에서 스코틀랜드 곡물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곡물의 품질은 주로 재분소에서 얼마나 많은 밀가루나 가루를 얻을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점에서 잉글랜드의 곡물은 스코틀랜드의 곡물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겉보기 가격이나 부피 기준으로는 더 비싸 보일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품질 기준이나 심지어 무게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노동임금은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노동 빈민이 이 통합 왕국의 한 지역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훨씬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스코틀랜드에서는 귀리가루 음식이 서민들의 식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잉글랜드의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보다 질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방식의 차이는 임금 차이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의 이웃이 걸어 다닌다고 해서 한 사람이 부유하고 다른 사람이 가난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부유하기 때문에 마차를 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즉 여러 해를 평균하여 보면 곡물 가격은 현재 세기보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모두에서 더 비쌉니다. 이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특히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공식 곡물 평가 가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각 주에서 시장의 실제 상황에 따라 모든 종류의 곡물 가격을 매년 선서하여 평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에 보조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면 같은 현상이 프랑스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럽의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매우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세기에 곡물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더 비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 임금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노동 빈민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세기 스코틀랜드 대부분 지역에서 일반 노동자의 일당은 여름에는 6펜스, 겨울에는 5펜스가 가장 흔한 수준이었습니다. 주당 3실링이라는 임금은 지금도 하이랜드와 서부 섬 지역 일부에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지대 지역 대부분에서는 현재 일반 노동자의 임금이 하루 8펜스 정도입니다. 에든버러 주변이나 잉글랜드와 접한 지역에서는 하루 10펜스, 때로는 1실링 정도가 지급됩니다. 아마 잉글랜드와 가까운 위치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노동 수요가 크게 증가한 글래스고, 캐런, 에어셔 같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농업, 제조업, 상업의 발전이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노동 수요가 증가했고 따라서 임금도 상승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세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노동임금은 스코틀랜드보다 잉글랜드에서도 높았습니다. 그 이후 임금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614년에 보병 병사의 급여는 하루 8펜스였으며 이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급여가 처음 정해질 때는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보병 병사는 대개 이러한 계층에서 모집되기 때문입니다. 찰스 2세 시대에 글을 쓴 헤일스 대법원장은 노동자 가족의 최소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에 따르면 부모 2명,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녀 2명, 아직 일을 할 수 없는 자녀 2명, 총 6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당 10실링, 즉 연간 26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노동으로 이 금액을 벌지 못한다면 그는 그 부족분을 구걸이나 절도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또한 1688년 정치 산술 능력으로 유명했던 그레고리 킹은 노동자와 하인의 평균 소득을 가족당 연간 15파운드로 계산했습니다. 그는 한 가족의 평균 인원을 3.5명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도 실제로는 헤일스 판사의 계산과 거의 일치합니다. 두 계산 모두 1인당 주간 생활비를 약 20펜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왕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러한 가계의 소득과 지출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더 많이, 어떤 지역에서는 덜 증가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표된 일부 과장된 임금 통계가 말하는 것만큼 크게 증가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노동임금은 어느 곳에서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노동이라도 노동자의 능력이나 고용주의 성격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단지 가장 일반적인 수준만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법이 임금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법이 종종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말입니다. 노동의 실질적 보수, 즉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실제 양은 현재 세기 동안 화폐 임금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곡물뿐만 아니라 근면한 노동자들이 다양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식품들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는 현재 왕국 대부분 지역에서 3, 40년 전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순무, 당근,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작물들이 삽으로만 재배되었지만 지금은 보통 쟁기로 재배됩니다. 대부분의 채소도 훨씬 싸졌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영국에서 소비되는 사과와 심지어 양파의 대부분이 플랑드르에서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아마포와 모직물 같은 거친 직물 산업의 큰 발전 덕분에 노동자들은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속 제조업의 발전 역시 더 싸고 좋은 작업 도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리한 가정용품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비누, 소금, 양초, 가죽, 발효주 같은 물품은 세금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노동 빈민이 실제로 소비하는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이 다른 많은 물품 가격 하락에 효과를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흔히 제기되는 불만, 즉 사치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까지 퍼졌고 노동 빈민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음식, 의복, 주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히려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노동의 화폐 임금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수 자체가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하층 계급의 생활 형편이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불편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처음에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하인 노동자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기능공들은 모두 큰 정치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불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가 번영하고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공정성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사람들이 자기 노동의 산물에서 적어도 스스로도 적당히 먹고 입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몫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난은 분명 결혼을 주저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언제나 결혼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출산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쯤 굶주린 상태의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여성은 종종 20명이 넘는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반면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귀부인은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2~3명만 낳아도 몸이 약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흔한 불임은 낮은 계층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여성에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출산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완전히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아이를 낳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아이를 기르는 데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어린 생명은 태어나지만 너무 척박한 토양과 혹독한 환경 속에서 곧 시들어 죽고 맙니다. 난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에서 20명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2명도 살아남지 못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한 경험 많은 몇몇 장교들은 자신들의 연대에서 태어난 병사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북이나 피리를 연주할 병사조차 충원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막사 주변만큼 건강하고 보기 좋은 아이들이 많은 곳도 드뭅니다. 다만 13, 14세까지 살아남는 아이는 매우 적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절반이 4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많은 지역에서는 7살이 되기 전에 죽으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9살이나 10살이 되기 전에 상당수가 죽습니다. 이러한 높은 사망률은 주로 일반 서민들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상류층 아이들처럼 아이들을 정성껏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결혼이 상류층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이 되는 아이의 비율은 더 낮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고아원이나 교구의 자손으로 양육되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사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모든 동물은 자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원의 범위 안에서 번식합니다. 어떤 정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번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명 사회에서는 인간의 경우 하층 계급에서만 생계의 부족이 인구의 증가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많은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 나이에 죽는 방식을 작용합니다. 노동에 대한 넉넉한 보수는 부모가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하고 따라서 더 많은 아이를 길러낼 수 있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의 한계를 넓히게 됩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것이 노동 수요가 요구하는 정도에 맞추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동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임금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결혼하고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여 증가하는 노동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인구를 늘리게 됩니다. 만약 임금이 그 목적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다면 노동력이 부족해서 임금이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반대로 임금이 너무 높다면 노동자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 임금이 다시 필요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은 한 경우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다른 경우에는 과잉이 되어 결국 임금을 사회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사람에 대한 수요 역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산, 즉 인구 증가를 조절합니다. 수요가 부족하면 증가를 늦추고 수요가 많으면 증가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수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구 증가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에서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유럽에서는 느리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중국에서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노예의 마모와 소모는 주인의 비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자유노동자의 소모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유노동자의 소모 역시 결국 주인의 비용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장인과 하인들의 임금은 사회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정체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계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유노동자의 유지 비용은 보통 노예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노예 유지 비용은 흔히 게으른 주인이나 무능한 감독자가 관리합니다. 반면 자유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관리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게에서 흔히 나타나는 낭비와 무질서는 전자의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가난한 사람들의 절약과 세심함은 후자의 관리 방식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크게 달라집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자유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은 결국 노예 노동보다 더 저렴합니다. 이것은 일반 노동 임금이 매우 높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넉넉한 보수는 부의 증가의 결과일 뿐 아니라 인구 증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불평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번영의 가장 중요한 원인과 결과를 함께 한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부유해진 상태보다 부를 향해 계속 발전하는 단계, 즉 진보하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체된 상태에서는 생활이 힘들어지고 쇠퇴하는 상태에서는 비참해집니다. 진보하는 상태는 모든 계층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상태이며 정체된 상태는 침체되고 쇠퇴하는 상태는 우울한 상태입니다. 노동에 대한 넉넉한 보수는 인구 증가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근면성도 증가시킵니다. 노동 임금은 근면함을 장려하는 요소이며 인간의 다른 성질들과 마찬가지로 격려를 받을수록 발전합니다. 충분한 생활은 노동자의 체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그가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임금이 높은 곳에서는 노동자들이 더 활발하고 부지런하며 신속하게 일합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보다 대도시 주변에서는 외딴 시골 지역보다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어떤 노동자들은 나흘 동안 일해서 일주일 생활비를 벌면 나머지 사흘을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노동자들은 성과급으로 임금을 받을 때 지나치게 일하여 몇 년 안에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런던의 목수는 최고의 체력을 유지하는 기간이 보통 8년을 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제조업을 포함해 성과급이 지급되는 많은 직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의사 라무치니는 이러한 직업병에 대해 별도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군인을 특별히 금연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군인들이 특정 작업을 성과급으로 수행했을 때 장교들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도록 계약해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과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과로하여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강한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휴식을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요구입니다. 때로는 단순한 휴식으로, 때로는 오락이나 즐거움으로 해소됩니다. 이를 무시하면 위험하거나 심지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결국 직업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이성과 인간성을 따른다면 노동자들을 더 일하도록 독려하기보다 오히려 과도한 노동을 조절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적당한 속도로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 건강을 가장 오래 유지하며 결국 1년 동안 가장 많은 일을 해내게 됩니다. 흔히 물가가 싼 해에는 노동자들이 게으르고 물가가 비싼 해에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풍족해지면 노동 의욕이 약해지고 생활이 궁핍해지면 오히려 근면해진다고 결론 짓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먹지 못할 때보다 잘 먹을 때 더 일을 못한다거나 의욕이 없을 때보다 기분이 좋을 때 일을 덜 한다거나 자주 병들 때보다 건강할 때 일을 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점은 흉년의 해는 대개 서민들에게 질병과 사망이 많은 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노동 생산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풍년이 들면 하인들은 종종 주인을 떠나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식량 가격이 낮아지면 하인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농부들은 더 많은 하인을 고용하려 합니다. 그들은 곡물을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파는 것보다 몇 명의 노동자를 더 고용해 곡물로 먹여 살리는 편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의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노동임금은 오히려 풍년의 해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흉년이 들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인으로 고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식량 가격이 높아지면 하인을 유지할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하인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물가가 비싼 해에는 독립적으로 일하던 가난한 장인들이 자신들의 작업 재료를 사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작은 자본마저 소비하게 되어 결국 생계를 위해 임금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일자리는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낮은 조건으로 일하려 합니다. 그 결과 하인과 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물가가 비싼 해에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종종 물가가 비싼 해에 노동자들과 더 유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노동자들도 그때 더 겸손하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고용주들이 이런 해가 근면을 촉진한다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주와 농부, 즉 가장 큰 고용주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물가가 비싼 해를 좋아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주의 지대와 농부의 이익이 식량 가격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 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난하지만 독립적으로 일하는 장인은 보통 성과급으로 일하는 임금 노동자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전자는 자신의 노동 결과를 전부 누리지만 후자는 그 결과를 고용주와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립 노동자는 큰 공장 노동자들이 자주 빠지는 나쁜 교제와 타락의 유혹에 덜 노출됩니다.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 하인들과 비교해도 독립 노동자의 근면성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인들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임금과 식사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싼 해에는 독립 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물가가 비싼 해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식과 재능을 갖춘 학자 메상스는 이러한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엘베프의 거친 모직물 산업, 그리고 루앙 지방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아마포와 비단 산업, 세 가지 제조업의 생산량과 가치를 비교하여 풍년과 흉년 사이의 노동량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공공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세 산업에서
생산량과 생산 가치가 풍년의 해에 더 크고 흉년의 해에 더 작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풍년이었던 해에 생산이 가장 많고 가장 흉년이었던 해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 세 산업은 전체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 산업으로 보입니다. 즉 해마다 생산량이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하거나 쇠퇴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스코틀랜드의 아마포 산업과 요크셔 웨스트 라이딩의 거친 모직물 산업은 성장 산업입니다. 이 산업들의 생산량과 가치는 대체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간 생산 통계를 살펴보면 생산량의 변화가 풍년이나 흉년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740년 큰 흉년의 해에는 두 산업 모두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큰 흉년이었던 1756년에는 스코틀랜드 산업이 오히려 크게 성장했습니다. 요크셔 산업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미국 인지세법이 폐지된 이후인 1766년에 다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전 어느 때보다 생산이 많았으며 이후 계속 발전했습니다. 원거리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큰 제조업의 생산량은 생산 지역의 풍년이나 흉년보다 소비 지역의 상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과 평화, 경쟁 산업의 발전이나 쇠퇴, 주요 고객들의 소비 성향 등이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풍년의 해에 이루어지는 추가 노동의 상당 부분은 공식 제조업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을 떠난 남성 하인들은 독립노동자가 되고 여성들은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위한 옷감을 직접 방적하기도 합니다. 독립노동자들은 항상 시장 판매용 제품을 만들지 않고 이웃을 위해 가정용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노동 생산물은 화려하게 발표되는 공식 제조업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은 이런 통계를 근거로 제국의 번영이나 쇠퇴를 판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비록 노동임금의 변동이 식량 가격의 변동과 항상 일치하지 않거나 때로는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량 가격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화폐 임금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노동에 대한 수요. 둘째,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가격.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에 따라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의 양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화폐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식량 가격이 낮을 때 임금이 높을 수도 있지만 만약 식량 가격이 높았다면 같은 수요 조건에서 임금은 더 높았을 것입니다. 풍년의 해의 임금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흉년의 해의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노동 수요의 변화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고 큰 풍년이 되면 많은 고용주들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노동자를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이 서로 경쟁하여 노동자를 확보하려 하고 그 결과 노동의 실제 임금과 화폐 임금이 모두 상승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갑작스럽고 큰 흉년이 되면 노동을 고용하기 위한 자금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서로 경쟁하게 되므로 노동 임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740년의 큰 흉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생존을 위한 수준의 임금으로도 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풍년이 이어졌을 때는 노동자와 하인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물가가 비싼 해의 흉년은 노동 수요를 줄여 임금을 낮추는 경향이 있고 식량 가격 상승은 임금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풍년은 노동 수요를 늘려 임금을 높이지만 식량 가격 하락은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두 힘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노동 임금은 식량 가격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노동 임금이 상승하면 많은 상품의 가격도 상승합니다. 상품 가격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상승시키는 같은 원인, 즉 자본의 증가는 동시에 노동 생산력의 향상도 가져옵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더 나은 기계와 도구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 공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직업은 더 세분화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발명하고 개선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상품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노동으로 생산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노동량 감소로 인해 그 비용 상승이 충분히 상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